전 분명히 동의합니다. 네, 진짜 너무 타당한 말씀이고.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예. 저는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관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나는 진짜 이해운 지명 소식 듣자마자 김용남 생각이 나. 바로 그냥 나는 김용남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김용남 의원님은 뭐 하시나 했더니 유튜브 켜놓고 씹고 있더라고. 저도 봤어요. 너 봤어? 카메라 이렇게 아래 각도에서. 나는 뭐 하시나 한번 궁금하더라고. 봤더니 그냥 씹고 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라. 예. 더 큰 쓰임이 있으시겠죠. 예.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의 이름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매우 저급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마구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 가족 소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 계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명의 도용의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명의는 5개인데. 그렇죠. 근데 IP는 2개야. 그렇죠. 네, 명의 도용의 가능성이 높고 여론 조작 혐의, 업무 방해 혐의가 여기에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에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그러면 다시금 어떤 글들이 달렸는지 그 글 몇 개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참 소개해드리기 민망하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기자님이 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민망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 영부인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그냥 부당 같다. 미친. 뭐 사실 정답에 가깝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은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어허. 이 제목을 저 내용을 보면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음 단두대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동의하지 못할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윤석열 이 등신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쯧쯧 이런 글도 있었고.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앞서가셨네.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그 비판적인 그런 칼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게시판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당원 게시판은 아니지만 그 한동훈 씨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딸 이름입니다. 딸 이름. 딸 이름으로 추정되는 일이 당원 게시판은 아니지만 어떤 글이 있었냐면 자기 마누라 지키기에만 혈안인 윤석열은 자멸하게 놔두고 자멸 저건 이제 약간 오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네. 한동훈은 또 역시 교묘한 말로 프레임 전환을 또 시도합니다. 이게 전환이 됩니까?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일단 첫째 부끄럽잖아. 그렇죠. 아니 부끄럽잖아.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런 내용 부끄럽잖아. 네. 근데 한동훈은 남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프레임 전환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이 방송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당감위에서 근데 마치 뭐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뭐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 씨 주장은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를 봐도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든가
무슨 모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요 일간지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를 익명으로 올리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안타까운 거 네. 아닐까요? 네. 아니 근데 기자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당에서는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것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작성된 거, 그거 다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라고 결론 내린 거죠. 네. 근데 왜 한동훈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입한 적도 없다고.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 수사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민간인 한동훈 씨와 민간 기구 이제 당 위원장당 될지 모르지만 당이 지금 싸우니까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강제 수사가 도려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여기저기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특히 여기 오늘 제가 나오는 대신에 장해찬, 어. 이병준 제가 다 통화하고 왔어요. 권위자들이에요. 네. 이쪽에서는 네. 권위자야. 네. 저희 나름대로 그 궁서체 지금 한동훈 단계판은 네. 누가 1호 기자냐. 어. 네,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달려왔거든요. 아 네. 인정받았어요 그 두 분한테? 제가 그 장해찬 씨가 뭐 저도 장해찬 씨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단계에 있어서 1호 기자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해찬 씨가 한동훈을 굉장히 때리고 있죠. 최고의 권위자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원래 작년에 네. 매주 화요일 하나 했는데 제가 동접자 12명 나오는 데거든요. 그게 원래 매주 화요일 날 12명 데리고 이제 방송해 보면 그 처참함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단계 게시판. 야, 그게 단계였구나. 네,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태극기들 그 D시계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좌파 태극기. 제가 살다 좌파 네. 야 이정주는 좌파 태극기다. 네. 그래서 슈퍼챗도 처음 받아봤어요. 슈퍼챗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심해라. 내가 잠시 진실을 위해서 지금 잠시 태극기에 잠깐 몸을 얹었을 뿐인데 네. 나는 앞쪽에 좌파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바로 최상병 들어간다. 세상병 들어간다. 네. 어.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옵니다. 네. 어쨌든 적의 적은 동지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쵸. 한동훈을 열심히 패니까 그쵸. 우리 동지네. 그러다 네. 상황 바뀌면 다시 적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아니 이거? 근데 나는 진짜 어떻게 한동훈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물론 이제 가족이 쓴 건 인정했습니다만 네. 한동훈 이름으로 된 것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대. 근데 이 부분은 그 앞에 이제 빌드업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진우 법률위원장 있죠. 아, 네. 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타일이 그렇게 막 이렇게 온화하고 이 출입 기자들을 저도 이제 취재해 보지만 네. 그 품이 넓은 사람이 예, 아닙니다. 못 참아요. 조금만 하면 예, 못 참아. 그놈의 예, 못 참아. 하면서 고발하고 난리 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1년 2개월째 저를 고발해달라는데 고발이 안 들어와요. 이거 네이버 CP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러면 말로는 이거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하겠다고 하면서도 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근데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네. 그 자료에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제 겁박을 했던 건데 네. 3번. 3번. 네, 자, 3번. 3번 한번 볼까요? 이게 11월 6일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11월 5일 날 이 발생 11월 5일 저녁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 네. 최초 논란이 그렇죠. 유튜브하고 그 DC겔에서 네, 어둠의 네. 세계에서 이게 했는데 네. 그거를 제도권이 제가 끼어들어서 취재를 시작한 게 그때쯤이에요. 네. 근데 11월 6일 오전 17분에 이게 그 출입 기자한테 전체 보낸 공지거든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 유튜버가 이병준이야. 네. 그래서 사실 아니라고 법적 대응을 알려드려요.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그렇죠. 사실이 아니므로 네.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출판물에 의한 영해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허위사실. 네. 자 그리고 11월 13일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한 일주일 뭉개요. 요 오후 3시 56분에 똑같이 이제는 이름 박아서 들어오죠. 주지는데? 네. 개목줄 뭐 블라블라 하면서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허위사실 내일까지 시정해라. 오늘까지도 시정이 안 됐어요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 작년 11월 13일 날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발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 11월 29일입니다. 그래? 제가 11월 12일 날부터 제가
네이버 기사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너 보호 못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오. 제가 확신했어요. 어. 네, 내가 이거 유죄 나오면 내 회사 내가 때려치겠다고. 어. 그래서 29일 날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공지거든요. 네. 근데 고발 공지하면서 이때는 뭐 어떤 수법을 쓰냐면 원래 이게 온 가족 드루킹.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가족들이 장인, 장모, 맞습니다. 뭐 명의동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콕 집어서 고발을 해요. 일부러 한동훈은 안 쓴 거다. 아. 8명의 팔동훈 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예 하지 않고. 아. 고발의 수위가 좀 낮아지죠. 그냥 우린 처음에 가족을 싸잡아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이거 다 같이 너네 사실 한동훈 가족 아니야 이게. 나는 확신한다. 음. 근데 이게 수위가 낮아지더니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만 찍는 거예요 지금. 아. 가족은 모르겠고. 아, 좁혔네. 네, 좁혔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고발 안 했어요. 아, 한동훈에 대해서도. 네, 심지어 요것도 고발 안 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무고죄는 중죄예요. 아. 이거거든요. 무고죄는 겁나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진짜 그러니까 뭐 개목줄 이런 게 정치인 한동훈이 명의랑 같은 거야. 그 한동훈이 동명이인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하면 이거는 바로 무고죄에 해당되죠. 무고죠. 그거는 무고죠. 아. 아이고 한동훈 씨. 아이고 나는 또 괜히 쫄았네. 근데 그렇게 한동훈 쪽이 만약에 이게 국힘에서 이렇게 예고한 것처럼 고발을 하면은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사람들은 막 한동훈께 저한테 전화 와요. 이자 왜 이렇게 깐족거리면서 우리 괴롭히냐고 약 올리듯이 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고발한댔어요. 제가 고발하려는 아니 한동훈이 간다고 했잖아.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을. 그렇지 맞아. 왜 공당이 기자들한테 그러면 고발 안 할 거면서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야 이거는. 네. 어. 그럼 협박해놓고 기사 내린지 안 내린지 톤 조절 좀 하다가 어. 이 새끼 봐라 제목 고치네 그럼 놔두고 제목 안 고치면 이제 이거 무고죄 당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힘없는 중소 언론들 협박해가지고 그렇지. 네, 사람들 지금 겁박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당이 할 짓이에요? 그게 권력 없는 윤석열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청하는 건 하나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약속 지켜. 고발을 한다며요. 예. 고발을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 페북에도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동훈이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난 그래서 이게 아니 어떻게 그 당에서 결론을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해 왔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 본질이 아니라 격가지 얘기라는 게 당원 명부가 나가면 이게 무슨 개인 정보니 정당법 위반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리를 한 번에 깰 수 있는 게 고발을 해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 가서 그거는 개인 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오한마 갖고 와서 손목 잘라야지. 잘라야 돼. 아니 근데 진짜 한 번은 잘라야 될 것 같아. 네. 야 이렇게 들어와 그러는데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제가 이거 계속 그런 거 들어와 고발 들어와 근데 하는데 이정주 기자는 엄청 얌전하고 점잖은 편이야. 이병주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진짜로 견디기가 어려워. 근데 이병준도 가만히 놔두잖아. 그러네. 그래서 저도 이병준 유튜브 그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둘이 이제 이걸로 이제 또 통화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교환했거든요. 2년 그래요? 동안. 네. 그러면서 순댓국밥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그 힘약한 유튜브 괴롭히지 말고 네. 제도권 언론인 나한테 와라. 그렇죠. 네, 제가 시원하게 우리 사내 변호사 있으니까 네, 늘 준비하고 있어요. 아. 대신에 고발은 이름으로 해야 돼 무조건. 무고죄 맞죠? 주진우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고죄를 제가 하려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관 고발이라고 뭐 무고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실행위자를 다시 가려내야 되는 그렇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 실명으로 고발하면 뭐 하여튼 뭐 아니면 도죠. 그거죠. 네. 근데 고발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거나 네. 아니면 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면 고발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거나. 근데 이번에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당무감사 위원장 이호선이라는 사람이거든. 네네네. 지금 한동훈이 이호선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호선 위원장 이분 나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 당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매우 불순한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무슨 워딩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런 워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참고로 저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간에서 상상합니다. 네.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자, 문제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풀인 척한 것이다. 진짜 풀인 척. 인조 잔디 이런 표현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많이 쓰나요? 이런 상당히 이제 뭐 의미적인 표현인데, 근데 저는 사실 과거에 우리 장해찬 씨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도 양심의 가발을 좀 벗어.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장해찬 씨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예. 장해찬 씨가 저한테 그랬다고요. 그래서 불순하네. 저는 불순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고급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해찬 씨에 비하면. 이전에도 비슷하다기보다는 또 비판의 글을 올릴 때 가면을 좀 인용을 해가지고 이호선 씨가 예. 뭐라고 했는데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 파악하고 있지만은 그의 임무는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는 건데 그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가면은 변신을 방해하는 제한 장치다. 가면은 벗겨질 수 있고 가면 착용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도 올리면서 한동훈을 이제 비판하기도 했네요.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찾았어. 이 양반 어디 법대 교수라고 하던데 문예 창작과 교수가 표현을 보면 조롱창 작가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계속해서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만 오늘 해명을 보고 멘트를 하나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매국적으로 보고 계시면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사과도 꼭 이렇게 해요, 짜치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분 그 당시에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이 소리 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맞습니다. 했다는 거. 네네, 자기는 가족이 안 한 거.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 예. 당에서는 한동훈까지 했다고 이제 현재 네.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도 나중이란 게 저는 그럼 나중이 그 나중이란 텀이 1시간인가요? 10시간인가요? 나중이란 그 시간의 텀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 문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아니 간단해요. 예를 들면 김용남 의원이 뭐 가족들 했다. 여기서 전화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3분 안에 끝날 얘기니까 바로 알죠. 네. 당신이 썼어? 안 썼으면 끝날 문제를 바로 알죠. 1년 3개월째 나중에 알았다는 게 이 네. 나중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분이 익명성 얘기하거든요. 음. 이게 이준석 화법인데 익명성이 보장된 뭐 이런 데서 말도 못하냐 임금도 욕하는 게 네. 익명성 이 소리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쟁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익명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뭐냐? 익명성 있으면 그 익명인 사람이 쓰라 이거예요. 지금 장인, 장모, 뭐 딸, 와이프 이 사람들이 밤 11시에 1분 간격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게 여론 조작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람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이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밤 11시에 노인들이 나이도 많으신데 네. 댓글을 1분 간격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지. 그거 이상하지. 이게 한 명이 썼다는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IP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전혀 말 안 하거든요. 그렇지. 네, 저희는 익명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한동훈 가족들이 각자 집에서 각자 생각에 따라서 개목줄 채우고 그랬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는 좀 부끄럽지. 좀 부적절하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비난의 대상은 그렇죠. 되겠죠. 그러나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각자가 다 개목줄 채우고 있으면. 그런데 한 사람이 명의를 다 갖고 와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여론 형성하고 이렇게 개목줄 채우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이니까. 여론 조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언론사에서 받아가고 그렇죠. 이게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당직자 또 통화를 했는데 왜 이게 법적으로 한동훈 쪽은 뭐냐면 이게 뭐 댓글도 쓸 수 있지 가족들이 뭐 너는 안 그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에서 당시에 진상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게시물 나중에 이제 서버에 검색 기능이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바로 셧다운 시키고 이게 진상조사를 했는데 그 당대표실에서 진상조사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 대표실에서 그 누가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는 한동훈 당 그렇죠. 대표 한동훈 당 네. 대표실에서 당직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왔거든요. 와, 그거는 큰데? 혹시 그때 진상조사 중단이 됐는데 네.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당 대표실에서 들었죠. 오. 하길래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직접 들었냐니까? 그건 모르는데 오. 한 당 대표실에서 지시가 내렸다. 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수사기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 이게 그러네. 업무방해입니다. 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생각보다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네. 가십성 아닙니다. 그렇죠. 예, 결코 가십성 아닙니다. 아, 이따 가서 얘기해야겠네. 어. 한동훈 대표실에서 중단시켰다면서요? 내가 알 줄 몰랐지. 나도 다 알아 이놈아. 왜 중단시켰을까? 아, 그러면은 네. 스튜디오에 그 토크백 오겠지. 다음 이슈 갑니다. 자, 김병기 이슈 갑니다. 바로 나오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김병기 이슈 함께 할까요? 아, 예. 저희가 그 첫 단독 썼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쿠팡 대표 만난 거. 요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MBC가 이제 추가로 녹취를 또 공개를 했거든요. 김병기하고 강선우 의원이 추가로. 대화 나눈 것 중에 추가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시의원 출마를 원했던 김경, 이 사람은 이제 다주택 문제로 공천에서 컷오프 될 위기에 처해졌나 봐. 당시에. 이제 그러자 돈 1억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막 좀 겁을 준 것 같아. 김경이. 이제 그러니까 강선우는 이 컷오프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위원 간사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김병기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그 녹취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네.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수사는 시작됐죠.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을 했고요.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그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말이죠.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각하죠. 네. 이 녹취 파일의 내용대로라면 이거는 구속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 녹취 파일대로라면 그 상황은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돈이 건너간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컷오프 한다는 게 발표가 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당사자는. 네, 당사자는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그 녹취 파일인데 문제는 저 녹취 파일 안에 김병기 의원은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됐으면 적어도 김병기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저 의견이라면 저 입장이라면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자를 제일 먼저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아니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건 공직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없는 거지. 그건 네. 다주택이 문제가 아닌 그렇습니다. 네. 거지. 근데 단수 공천됐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딴 사람 둘이 컷오프 되고 이 사람이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이 결과하고 저 녹취 파일에서의 김병기 의원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안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뭐 강선우 의원이나 돈을 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뭐 네네네. 이거는 뭐 근데 가장 이상한 거는
저기 무슨 통화가 아니잖아요. 대화죠. 대화거든요. 예. 김병기 의원실. 의원실 쪽에서는 왜 이거를 녹음을 했을까? 저게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네. 의원하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먼저 찾아가서 사정을 한 것이고 이전에 저 대화 이전에 저 대화 이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저게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거는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만남에 사안은 대충 파악이 됐어. 네. 근데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면서 저 입장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김병기 의원은 돈 돌려줘라. 원칙대로 하겠다 하면 근데 원칙대로 했으면 김경 후보가 완전히 제일 먼저 컷오프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근데 일단 그때 녹음할 당시에는 본인에 대한 어떤 보호 수단으로서의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지금 뭐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전에 이 상황을 김병기 간사가 파악을 했어. 네. 그랬는데 이거 심각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김경이 컷오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 아닐까? 김병기가.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이 나까지 큰일 나겠다 해서 알리바이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간적으로. 그거는 하여튼 저 대화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김경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된 거보다도 더 조금 예, 전에. 나간 거죠. 더 나간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녹음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요. 김병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녹음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가 더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하고는 나눴다는 거잖아요. 이 제3자에게 파일을. 공유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 여의도 썰은 뭐냐면 첫 번째 네. 말씀하신 거 김영남 의원님의 지금 해석이 거의 맞는데 그 앞단에 뭐가 있냐면 이제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일이 좀 김경이 일을 더 크게 쳐가지고 김병기 당신은 그때 뭐 했어라는 덤태기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변호사 출신인 전직 보좌 직원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 보좌 직원이 그럼 다시 강선우 의원 불러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 과정 속에서 본인께서 원칙적이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십시오. 그 녹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걸 전직 보좌 직원이 언론사에 뭐 제보했다는 예, 뭐 그렇겠죠. 그거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그럼 뭐 충분히 맞았다는 거죠. 가능성이 네. 있는 얘기죠.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수사를 지금 착수했으니까 아니 민주당 부대변인님 아니 이런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까? 강선우라는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일이 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되려고 도전했어. 장관이 되려고 했어. 정말 해도 너무하고 너무 무책임하다. 와 진짜 너무 심하다. 난 솔직히 아니 말을 해봐요. 너무 맞습니다. 심해 이거는. 아니 말을 해요. 판토마임 하지 마시고. 뭐 더 이상 뭐 너무해 이거는 진짜. 말하라면서 왜 계속 말하는 거야? 아니 이제 뭐 우리 최욱 앵커가 하는 말씀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서 하여튼 맞는 말씀이고 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것을 처벌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강을 바로 세워야죠. 저는 아까 이게 이제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있다 하지. 그거 끝났어. 그거 끝났어.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 끝났어. 나온 이게 게시판은. 민주당 의원들 사실 이 사건을 좀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의원들만의 이 사건을 이해하는 층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쿠팡 사건부터 시작된 거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을 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친한 의원들 뭐 한 7-8명 돌려봤거든요. 네. 당연히 저랑 같은 배경을 갖고 있겠거니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얘기하는데 심지어 강선우 장관 때 낙마할 때
뭐 보좌진들이 협잡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각을. 근데 이번에 의원들의 공통적인 그 충격적인 교감이 뭐냐면 이 석간과 별개인데 네. 의원끼리도 녹음할 수 있구나. 아, 그거는 네, 끔찍한 이 사건이야. 공포가 지금 맞아. 지금 민주당 의총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네, 안 그래서 좋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아니 예. 어떻게 아니, 통화 녹음이야. 아, 솔직히 그거랑 달라 이거는. 자동 녹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명이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든 안 누르든 이거를 녹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조심 안 한 사람이 좀 잘못일 수도 있죠. 근데 네.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와, 녹음하는 이건 거는 다른 문제야. 네, 이거 정치권에서 설사 녹음이 된 게 있었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이 판도라가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네. 이준석 말고는 안 한 짓이죠, 항상. 네. 이준석, 배현진 뭐 이렇게 국민의힘 쪽 막 클로버 풀어서 막 까고 그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오프라인 대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믿고 대화하겠어요? 이 녹음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이건 되는 굉장히 녹음이에요, 충격적이죠. 이거는. 네. 야, 근데 지금도 강선우 의원을 감싸면서 나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네. 이게 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논리죠? 아니 나 그 잘 모르겠. 아니 지난번에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 해명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 진짜 꺼지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라고. 흔들지 말라고. 그 왜 흔드냐고. 야, 근데 이렇게까지 녹음이 나왔는데도 보좌관이 몰래 알아서 한 건데 강선우한테 왜 뭐라고 하니?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좌관이 잘랐어야지 그럼 그렇지. 보좌관을. 아니 그리고 정말 강선우 의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몰래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왜? 말할 없죠. 필요가 이유가 없지. 없지. 오히려 떳떳하죠. 그 사람 자르고 바로 수사기관에 넘기던지. 그러면 아주 냉철하고 선량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시네. 근데 아니, 제 주변 근데 그거는 그냥 채우기 싫은 거야. 뭘 다른 이유를 자꾸 아니 제 찾아. 주변에 좀 소수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쿠팡 측의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주 극소수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럼 쿠팡이 지금 배달 안 하고 이거 하고 있냐? 제가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야 그거는 아이고 좀 적당히 하셔야지. 네, 그러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번져나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갔다는 오히려 큰 화를 부를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지금 상황이 큰일 났는데 일단은 두 분은 빨리 가. 예.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세 분 가실래요? 예,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 예. 너무 죄송했고 새해 제가 더 잘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셋이 어떻게 잘할 건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원하는 걸 하나를. 지도부에선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 글을 올린 것이 맞다고 인정한 한동훈 전 대표. 하지만 비판 수위가 높은 일부 글들은 동명이인이 쓴 것을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판 글 명의와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에 대해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면서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질문 10개만 보냈다며 반박했습니다. 당무감사위 결과가 나오자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계를 썼던 것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러한 책임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같이 가기 쉽지 않지 않나. 친한계에서는 이럴 바에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는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것이 솔직했을 듯 싶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 내분으로 대여투쟁 동력을 잃는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든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공세를 펼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이틀째 말을 아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러났지만 논란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를 보면 강선 의원이 시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았고 컷오프 대상이었던 시의원은 당선이 됐습니다. 공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건데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공천이 의아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2022년 4월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 강선우 의원은 당시 시의원 후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 대화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살려달라는 강 의원에게 김 의원은 공천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화 이튿날 김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컷오프 기준이었던 다주택자였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역구 공천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당 관계자 등은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김경 시의원은 당시 다주택자로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단수 공천을 받은 뒤에도 말이 많아 이런 의견을 공관위에도 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관위에 지역위원장의 의견이 강하게 개입되는 구조였다며 강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사안이 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민주당은 감찰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청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임기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단 삼선의 진성준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잘 수습하겠다며 출사표를 냈는데 1년짜리 뽑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처음 밝힌 삼선 진성준 의원은 당과 정부, 청와대 사이 밀도 있는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율에서 조금 빈틈이 있었지 않았는가. 두 몸뚱이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야말로 당정 일치, 당청 일치가 돼야 된다. 집권 초기부터 당청 갈등이 적잖게 지적된 터라 새 원내대표는 의견 조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마를 고심 중인 친명계 박정 의원, 친문 출신으로 친명으로도 불리는 한병도 의원,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백혜련 의원 등도 청와대와의 소통에 무리가 없을 거란 평가를 받습니다. 1월 5일 후보 등록일에 진성준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 변수는 임기로 꼽힙니다. 진성준 의원은 자녀 임기 4개월만 맡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래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해온 훌륭한 의원들이 여럿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사태가 없었다면 내년 5월 초에 치러졌을 1년짜리 원내대표에 도전하려던 다른 후보군들은 연임 도전 성공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임기 4개월로는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당헌을 개정해 임기 1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내란의 심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내란 1, 2인자는 형사법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들은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선관위의 개헌군을 출동시킨 건 서버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고 구체적인 임무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알아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면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1분 계엄군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당시 군인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영장도 없이 서버실에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케이블 타이와 복면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 장성을 모아 롯데리아에서 머리에 뭔가를 씌우는 동작까지 해보이며 지시한 선관위 점거 작전의 일환입니다. 서버를 촬영해 정보사령관에게 보냈던 군인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됐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구체적인 임무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성우 전 방첩사처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서버를 카피해라, 안 되면 떼어와라고 했다며 대통령과 장관님 지시라고 명확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증언하는 내란 법정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이렇게 내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김용현 전 장관은 결정적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말하다가 꼬인 겁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증언입니다. 체포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의 포고령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고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 감시와 체포를 시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자신의 지시가 와전된 것 같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게 되레 윤 전 대통령 말과 배치되는 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 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내란 1, 2인자의 사과 한마디도 올해 마지막 날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황당한 발언들로 시민은 지쳤습니다. 탄핵이 결정된 헌법재판소에선 호수위 달 그림자라며 실체를 부인했고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된 날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은 계몽이라고 했고 최근 법정에선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탄핵과 내란 수사의 시간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되고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약속은 무너졌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내란 1, 2인자는 합을 맞춘 듯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아스팔트의 계몽령 논리를 법정에 끌고 왔고 변호인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전원일치 파면이 결정됐지만 현실 인식은 그와 달랐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도 변호인도 최고의 법 전문가를 자처하며 사법과 수사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말은 1년간 반복됐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내란 1, 2인자 두 사람의 재판은 1월 9일 마무리되고 1심 선고는 2월 내려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추가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구형된 벌금, 추징액과 이번에 추가로 청구된 액수를 합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같은 평수의 올해 실거래가는 33억 원이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0억 명이 넘는 모든 연령대의 틱톡 사용자에게 광고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을 기소하며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범죄 수익,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의 절반,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가액 등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동결 대상은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이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피고인이 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 상당에 대하여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5,600만 원 상당 추징 보전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김건희 씨를 청탁 목적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그라프 귀걸이, 세안도 복제품, 바쉐론 시계의 가액만큼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건희 씨에게 구형한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과 이번에 추가 청구한 추징 보전액을 합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자택의 올 상반기 실거래가는 33억 원으로 비슷한 평수는 2달 전 38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무료 여론조사 비용 절반인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은 예금 채권이 동결됐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는 과징금 등 25억 원을 체납해 부동산이 성남시에 압류됐는데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공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기념관 사유화 의혹으로 보훈부가 한 간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가 올해의 모범 직원에 선정됐습니다. 추천한 사람도 상을 줄 사람도 모두 김 관장입니다.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 관장은 돌연 포상을 취소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